안녕하십니까. 천세영교육TV의 천세영 교수입니다. 오늘 좀 급하게 지난주에 발표된 대학 입시 공론화위원회 발표와 그리고 향후 대학 입시 제도가 대혼란에 지금 빠져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긴급하게 좀 진단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대학 입시는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길이 있을 것 같지만은 길을 만들면 만들수록 자꾸만 미국으로 빠져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문과 방송들에서는 이걸 이제 결정장애라는 말까지 썼고 그러면서 교육부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교육부 장관은 뭘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아예 그냥 신문들에서는 교육부의 결정장애 일지라는 이름으로 지난 한 1년간의 이야기를 날짜별로 적었는데 지난 8월 3일날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500명 가까운 사람이 듣기로는 한 20억 넘는 예산을 써서 사지선다형 답을 구했는데 답이라고 구했는데 답이 아닌 온통 혼란만 더 지속돼 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국민들의 마음만 더 분하게 만들고 특히 3년 후에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더욱더 화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정했다. 그런데 또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은 말하기를 대학 입시가 이렇게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큰 소득이었다. 이런 참 더욱더 우리를 좀 화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학자로서 생각해 볼 때 이제야말로 뭔가 대결단을 내려야 되는 지금 임계점에 왔다. 결정장애라기보다는 이제는 궁죽통의 지혜가 발휘될 바로 그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좀 이제 빨간 글씨로 좀 써봤습니다. 대학 입시 사실상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것이 정답이 없듯이 중요한 문제일수록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오만이고 무지이고 그렇습니다. 아주 가장 코믹한 것은 이번에 아주 해안하게도 대한민국 스스로 항상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사지선다형의 형태로 대학 개편 시나리오에 사지 답을 주고 그거를 복수정답을 하게 만들어서 그 중에서 가장 마치 국민들에게는 이제 제일 많은 의견이 나온 것을 정답으로 삼아서 이제 모든 것을 해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을 받아오면서 사지선다형 중에 정답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지선다형 중에 정답이 하나 있겠다. 근데 여러분이 들어봐서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또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의제 1회 정시 45% 이상을 선발하고 수능을 상대평가를 하고 또 의제 2에서는 전과목 절대평가를 전환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고 3안에서는 대학의 자유를 강조한다고 그러고 4안에서는 정시 확대하고 학종 축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신문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목을 달았지만 이 자체가 저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안에 이제 열어놓고 보면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52.5, 48.1, 37.1, 44.4 이런 퍼센티지 분포가 나왔지만 이 말 자체가
이게 얼마나 답이 없다, 아니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죠. 처음부터 어쩌면 답이 없었는 거를 있었다고 우리를 속였나? 이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는 악마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대학 공론화위원회의 답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학 공론화위원회는 열심히 답을 냈다고 그랬고, 뭐 한 1항과 2항을 섞었다, 2항과 3항을 섞었다, 2항과 4항을 섞어서 뭐 최적의 그 자문을 교육부 장관 및 국가교육위원회에 이제 넘겼다고 그래요. 이게 앞으로 한 보름 후에 8월 말까지는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일처럼 하나로 정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머리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모순으로 밀어넣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최근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제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부가 바뀌고 교육 정책 공약도 여전히 이제 새로운 정책 공약으로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정치권에서나 또 대통령 공약에서나 아니면 정부의 입장에서나 국민들에게 보여진 그 시그널은 조금 더 공정해 보이는 정시를 늘리고, 너무 지금 지나치게 커져 있는 수시를 좀 줄여서 금수저 전형을 좀 줄여보겠다, 뭐 이제 이런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가장 유명한 이제 대학의 수시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교육부의 고위 뭐 차관이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걸 좀 좀 정시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말았다 가지고 또 시끄러웠고, 그 과정에서 또 그 어느 한 달쯤 뒤였나요? 사실 그 서울대학교에서 정시를 늘리면 오히려 금수저 전형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그 자체 리포트를 내서, 그러면 좀 더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로 이제 이 공을 넘겼다. 뭐 이런 이제 해석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대학은 그러면 왜 수시를 늘려왔을까? 물론 여기서 수시라는 말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또 복잡한 용어입니다만은, 2000년대 들어와서 지금까지 대학들은 계속해서 정시를, 그러니까 정시라고 하는 건 간단히 우선 얘기하자면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시험인 대학 수학 능력 검사, 이른바 수능에 의한 그 선발 제도가 흔히 이제 정시라고 알려져 있고, 수능이 아니고 학교의 생활기록부의 기준을 한 수시, 그러니까 이제 정시는 보통 수능이 끝나고 발표가 되면 12월쯤 발표가 되고, 1월 달쯤에 이제 그 수능 결과를 가지고 보는 시험 보통 정시라고 그러고, 수시는 이제 9월 달 2학기 때부터서 3년간의 고등학교 성적과 생활기록부에 근거를 해서 언제나 뽑는다는 의미의 수시. 보통 이제 그 미국의 대학들에서는 거의 100% 수시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 수시 제도가 점점 늘어서 지금 현재 2019년도, 그러니까 당장 올해 그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입학을 해야 되는 2019학년도 입학도 75%, 76% 조금 줄여서 올해 73%로 줄었다고 발표됐는데, 어쨌든 80% 가까이가 다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했을 때 제 1안에서 45% 정시 비율을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건 엄청난 이제 그 변화이죠. 그러니까 지금 70 내지 80%에 가까이 가 있는 대학의 수시 비율을 20% 이상 줄여서 50% 미만으로 줄여라는 것이 정치권 혹은 사회 혹은 대통령, 그러니까 뭐 교육부 장관, 이런 희망인 것 같은데 왜 대학들은 그럼 계속해서 수시를 늘리는가? 이걸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학들이 그러면 금수저 전형을 좋아해서 그러는가? 대학도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갖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선한 의지든 나쁜 의지든 대학이든 시험을 보는 학생이든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이든 아니면 고등학교 선생님이든 정부이든 대통령이든 최선의 입학 방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이렇다면 이 일이 왜 생겼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 입시 주관기관인 대학으로서 왜 수시를 늘려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시가 어떻든 간에 자기들 대학으로서는 그게 이제 우수한 대학으로 인류 대학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는 데 있어서 혹은 학생 충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지방 대학들로서는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받아들임에 있어서 정시보다는 수시가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수시로 학생을 뽑아놨더니 그 학생들이 정시로 뽑은 학생들보다도 들어와서 공부도 훨씬 잘하고 또 수시로 뽑아야 그 3월달에 등록도 차분차분하게 잘하고 학교생활도 잘한다라고 하는 지난 10년, 20년간의 경험치에 근거한 거라고 하는 것이 대학 측의 입장입니다. 저도 대학에 있지만 그냥 수시로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것에 대한 그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고요? 안타깝게도 그 학생들의 학업 성적들, 그러니까 이제 수시 성적이든 정시 성적이든 그 결과들이 공개된 데이터로 그 연구되어야 이것의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 학업 성취도 뭐 또는 성적자료라고 하는 것은 극비의 극비 자료라다 보니까 이게 공개형 연구 대상이 잘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고서 작은 정보로 전체를 추정하려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오리무중 속에 빠져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지금 확실한 건 한 가지는 최근에 갑자기 수시가 이제 2010년 이후로 이제 60% 70%로 넘어가는데 정시로 뽑은 학생의 그 수학 능력인 점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대학이 학생을 안정적으로 충원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등록을 하고 학생이 등록을 해야 그 등록금으로 대학은 또 운영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휴학을 한다든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을 해 가지 않을 가능성이 정시를 뽑는 것은 수시 훨씬 유리하다. 근데 정시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좀 없다는 거예요. 이 정시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시로 뽑아서 그러니까 수능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이나 3등급을 받아서 영어도 잘하고 국어 해석력도 좋고 수학의 문제풀이 능력도 좋고 미분도 적분도 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점수를 뽑아놨더니 이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작 학생들을 가르쳐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능 시험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이제 좀 이따 조금 더 이 수능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 볼까 하는데요. 어쨌든 일단 대학으로서는 수능 성적이 알려주는, 그러니까 정시의 전형 요소가 되고 있는 대학 입학 수학 능력 고사가 알려주는 점수는 대학으로서는 그 학생의 정확한 능력을 예고하는
지표로서 신뢰성이 없다.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학생생활 기록 내용이 조금 더 믿을만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를 뽑으면요, 학생이 약간 좀 불평등 계약이라고 그럴까요? 좀 묶여요. 그러니까 수시로 뽑힌 학생들은 정시로 넘어가지 않고 일단 수시로 뽑아 놓으면 그 대학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 이제 이 계약 관계가 좀 고리가 좀 커집니다. 그리고 일단 수시로 뽑혀서 내가 합격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난 됐다, 이제 난 그 대학 갈 거라고 일찍 결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이동이 훨씬 좀 덜합니다. 수시로 뽑힌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방대학의 충원율이 부족한 학교로서는 가능하면 수시로 한 학생이라도 더 빨리 뽑아서 우리 학생으로 만들고 일찍 합격증을 주고서 뭔가 오리엔테이션도 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인가를 제공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이 경영은 어떻게 될 것이냐? 특별한 대변혁이 없는 한은 이 대학은 수시로 더욱더 뽑으려고 할 겁니다. 아무리 국민들은 수시보다는 정시가 공정하다고 믿다 할지라도 대학들은 더욱더 그러할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럴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시 수능은 그럼 왜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시험 제도가 됐는가? 예전에 이제 학력고사라고 하는 이름의 수능 비슷한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81년이니까 지금부터 벌써 30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 40년 가까워지나요? 본고사 제도가 없어지고 만들어진 거죠. 대학별 어려운 본고사 제도가 없어지고 수능으로 이제 모든 대학이 대학 입시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후로 수능은 여러 차례 변동을 겪어왔는데 가장 결정적인 변동이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이제 EBS에서 수능 과외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EBS가 이제 일종의 국가 과외라고 이렇게 일부 학자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들에서 과외 방송을 한 게 아니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은 이제 공영방송이, 사실상 국영방송이 문제풀이 위주의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문제풀이식 과외 방송을 국가가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그러면서 EBS에서 하고 있는 교육방송이 하고 있는 수능 문제풀이형 과외 방송을 저 시골에서든 아니면 학원을 가지 못하는 가난한 집 아이들도 잘 보면 대학을 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믿었죠. 국민들도 믿었죠. 그리고 이게 더 한번 정말 여기다가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겪은 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대학 수능 EBS 70% 연계라고 하는, 물론 그전에도 이제 사실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몇 퍼센트 연계가 아니고 막연하게 EBS 수능 문제를 열심히 강의를 듣다 보면 그 중에서 좋은 문제들이 혹시 정작 본 수능 시험에 나올 테니까 열심히 봐라는 식으로 묵시적으로 연계를 했던 것을 이제 MB정부 때는 아예 그냥 솔직하니 이제 70% 연계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걸 이제 50%로 줄인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EBS 수능 과외와 수능 문제를 연계한 것은 사실 이제 완전히 여기서 이제 망한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수능 과외를 열심히, EBS 과외를 열심히 공부하면, 내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나만 그런가요?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제 그 교육에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겁니다. 뭐냐면 수업 문제,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준 거죠. 학생들을 가르쳐 주고 시험 때가 되면 학생들이 아주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요번에 시험 문제 뭐 나요? 아이 너가 시험 문제가 뭐나긴 그걸 가르쳐 주면은 네가 공부를 그거만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선생님 얘기를 하죠. 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도 안 가르쳐 줍니다. 최근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뭐 학교 선생님과 이렇게 짜고 유출해서 감사 걸리고 대사건이 펼쳐져 있잖아요. 시험 문제 유출에 대한 이 유혹은 수천 년 된 얘기입니다. 수천 년 된 얘기. 예. 조선시대 과거 때도 그랬고요. 그러나 시험 문제만큼은 절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거죠. 시험 문제를 유출해 준다는 것은 이미 그 교육이 끝났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네가 저 천국 가려면 요거만 하면 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됐던 면죄부 장사 같은 거예요.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EBS 연계 70%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를 10개를 가르쳐 주고 그 중에 7개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모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EBS 수능 가면 보고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교과서는 이제 팽개쳐졌고 참고서도 팽개쳐지고 이제 EBS 과외 방송만 열심히 틀어줬죠. 한 1, 2년은 이제 그게 이제 좀 나름대로 효과를 봐서 조금 서민 자녀들에게 기회도 생겼고 솔직히 이제 강남의 학원들로서는 타격이 좀 있었고 사교육비도 좀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해서 학원을 안 간 건 아니에요. EBS 책도 샀고요. EBS 덕분에 돈을 많이 벌었고요. 한 2, 3년 지나고 4, 5년 지나니까 이제 또 거기에 나름대로 대응하는 방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학원들이 이제 사교육기관들이 이 EBS 수능 과외 대응형 이제 아주 멋진 이제 또 교육 방식이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지방에 있는 학교들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최고의 교수법으로 지금 이제 시험 문제까지 더군다나 가르쳐 줬겠다. 이거 아주 참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과외 교육이 다시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다시 8학군의 수능 과외 교육이 이제 또 기세를 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수능 EBS 연계형 수능 시험이 이제 오히려 금수저 전형이 돼버린 거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험은 신비스러운 거고요. 시험은 어려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 중에 한 가지는 공부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잘하고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를 못한다는 그런 신화가 생겨들었어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신화들이었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시험 문제가 공정했던 겁니다. 우리 쉬운 말로 말하면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려면 선생님이 그 교과서를 정말 가르치고 그 가르쳐 준 것을 응용을 해서 청출어람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를 가르쳐 줬더니 열을 아는 아이들을 뽑아내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 암기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초력을 탄탄히 했더니 도저히 수업 시간에는 안 가르쳐 줬던 은연중에 힌트만 줬던 문제들을 딱 내면 공부를 깊이 한 학생들이 풀어내는 거죠.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능력이죠.
형설지공으로 정말 주경야독으로 공부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물론 뭐 가난한 집 아이들이 꼭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공부의 능력은 모두에게 똑같은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은 건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문제. 우리 60년대 70년대 이제 그 유명한 동아전과 표준전과 동아수련장 표준수련장이 나와서 봤더니 그 수련장에 있던 문제들이 내가 시험 문제 때 선생님이 내준 시험 문제하고 유사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도나도 이제 돈을 주고 수련장을 사고 전과를 샀죠. 물론 돈 없는 아이들은 못 샀죠. 그리고 그 70년대 80년대 참고서 시장이 열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여전히 그 참고서 문제라든지 수련장에 있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들을 내기 위해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하고 좋은 문제들을 냈습니다. 네. 간단히 말하면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은 어려운 것이고 시험이 어려울수록 공정해지는 것이고 시험은 쉬워질수록 부자에게 훨씬 더 유리해진다는 것이 교육학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거는 유혹에 모두가 넘어간 거죠. 시험이 쉬워지면 시험 문제가 조금 내가 미리 가르쳐주면 나에게 좀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사탄과 악마의 그 타협을 한 겁니다. 독을 마신 거죠. 사실 이거는 과거제도의 덫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면 서양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유독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서 이렇게 모두가 다 시험에 얽매이는가? 이거는 위대한 그 동양의 역사이기도 하고 한편 위대한 좀 모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이제 당나라 때 시작됐다고 하기도 하고 더 연원을 올라가면 이제 진시황이 최초로 이제 그 시험을 보고, 그 당시는 뭐 요즘 같은 사지선장 시험은 아니었겠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춘추 백가들 중에 이제 인재를 골라서 뽑기 시작한 이 과거제도의 시작 자체가 사서삼경을 외에서 그 사서삼경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인재로 뽑혀지는 이러한 1000년, 2000년, 3000년 넘은 과거제도의 그 유산이 오늘날 지금 대학 입시에도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근데 사서삼경을 보고 시험 보는 것은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치 윤리적 법률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외서 정확하게 답을 달면 뽑혀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미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오면 조선시대로 넘어오는 게 고려시대의 그 고려 제4대 광종임금 때 들어왔다라고 하는 980년쯤 되는데요. 후주 사람 쌍기라는 사람에 의해서 들어왔다라는 과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한편으로는 그 사서삼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외에서 쓰고 거기에 있는 것을 잘 해석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문이라고 한 것으로 글을 쓰는 일은 마치 우리가 영어로 글을 쓰는 것 같은 외국어 문제였던 겁니다. 한자는. 그러니까 한문은 외국어죠. 글자도 외국어고 말도 외국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좋은 답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에 맞는 글을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단어를 잘 골라서 쓰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이제 우리의 고전 소설인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과거를 봤어요. 장원급제를 했죠. 그리고 어사화를 꽂고 이제 암행어사 출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기술이 나옵니다. 도련님의 글이 문장이 수려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글을 잘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글을 잘 쓰는 거로구나. 이 글을 잘 쓰고 못 쓴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섹스피어가 글을 잘 쓰듯이, 아니면 춘원 이광수가 글을 잘 쓰듯이, 아니면 이효석이 간결문체로 글을 잘 쓰듯이, 그런 말인가? 아니면 임꺽정을 쓴 임꺽정처럼 잘 쓰거나 그런 거죠 이제. 그런데 이건 말이죠, 문법에 맞는 글을 쓰는 겁니다. 네. 따라서 우리에게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글을 잘 쓰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 서양식 창의력을 묻는, 정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옛날로 말하면 아마 본고사 형태가 이런 게 아닌가, 장문 이런 거죠. 에세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새로 교육감 되신 분들께서 이제 우리의 대학 입시를 서양식 국제 바칼로레아, 무슨 프랑스 그랑제골에 들어가는 고급 에세이를 보자. 참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넌센스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대학 입시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양의 대학 입시, 서양 중에서도 미국의 대학 입시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겠냐 한번 봅시다. 최근 이제 영화에 한 10여 년 좀 된 영화에 프린스턴 대학의 입학사정관의 이야기를 다룬 어드미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한번 틈나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10년쯤 됐습니다. 어드미션 오피셔라고 하는, 입학사정관이 공정하게 시험을 보겠느냐. 이제 미국의 대학 입시가 이렇습니다. 이제 SAT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은 사지선다형 수능 시험 문제입니다. SAT. 언어 능력, 그러니까 영어와 수학 능력, 수학을 보는 시험 문제입니다. 언어 수리로 되어 있죠. 이 언어와 수리 SAT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목이 아닙니다. 미국의 교과목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영수사가 은미체, 국수사가 은미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국수사가 은미체, 연수사가 은미체의 정통적 교과목은 내신 성적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GPA라고 그래서 이제 일반 교과목 평가, 어치브먼트 테스트인 거죠. 이 GPA 성적 A, B, C, D, E,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수미양가죠. 수미양가에 우 이상은 돼야, 평균 우 이상은 돼야 그래도 내가 좀 일류대학에 내 과목을 들이밀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학교마다 수미양가의 분포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의 수와 저 지방에 있는 학교의 수를 같게 볼 수 있겠느냐? 미국이나 서양의 경우에는, 유럽의 경우는 이게 대충은 같습니다. 대충은 이제 이걸 이제 절대평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학교 선생님이 수를 주는 기준이나 B학교 선생님이 수를 주는 기준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 똑같아요. 서울에서도 수는 10%면 지방에서도 수는 10%고 인류학교의 수가 10%는 지방에서도 10%예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그냥 상대평가로 그냥 나누는 거죠. 4% 1등급, 9% 2등급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이제 9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능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의 비교 가능성을 조금 조정해주기 위해서 SAT 성적, 그러니까 A 학교에서 90점 맞은 애는 수능에서도 90점을 맞아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SAT 성적도 또한 감안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동양계, 한국계, 인도계 학생들이 SAT에 만점을 맞았는데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에 갔더니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가끔. 그러면 저기 나중에 이렇게 연방대법원쯤 가서 판결이 뭐라고 나냐면, 그것은 소송감이 아니고 그건 대학의 자율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뭐 기각되는 거죠. 이건 이제 재판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또 대학으로서는 자 SAT 성적과 GP 그 내신 성적과 수도 해결되지 못한 동점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거 보이지 않는 어떤 창의성도 있지 않겠냐 해서 그 종합적으로 최종 판단하는 것이 어드미션 오피서가 말하는 이제 입학사정관 시험인데요. 물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혀지는 학생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대학이 지금 4년제 대학이 한 2,000개가 넘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4년제가 한 200개쯤 10분의 1쯤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글쎄요 2,000개가 넘는 4년제 대학 중에서 어드미션 오피서가 정말 심각하게 0.1점을 다퉈갖고서 입학증을 주는 학교는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어림잡아 많이 잡아도 10% 넘지 않을 겁니다. 200개, 300개. 우리 식으로 말하면 200개 국립 4년제 대학 중에서 한 20, 30개 대학이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이제 첨예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입학사정관 제도, 요즘으로 이제 말하면 학종 전형이 들어왔는데, 최초에 이게 나올 때 한국에서 곧바로 이게 이 동그라미 벤다이의 그림의 균형의 삼각형이 아닌 죽음의 삼각형이라고,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기에 아마 이해찬 세대라고 불려지는 시대, 그리고 2008년 그 교육혁신위원회 교육 그 입시안이 나올 때부터서 중3 학생들이 이제 광화문에서 데모를 하면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죽음의 삼각형이 된 거죠. 나는 지금 학생이 이렇죠. 나는 매달 시험 보는,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 보는 내신도 준비하기 바빠 죽겠고, 또 수능도 준비하기 바빠 죽겠는데, 여기다가 또 무슨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이 뭐 시험도 아닌 걸로 나의 평소에 그 수업 시간의 활동을 봐갖고서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비교과 그 교과 활동 능력을 평가한다. 나더러 이 세 개를 다 준비하는 말이냐, 나를 이 셋 가운데 넣고서 죽으란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입시 부담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삼각형으로 내몰린다. 대학으로서도 또 뽑는 대학으로서도 이 세 가지를 다 본다는 것이 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인간이 사람을 평가할 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으로 보고 있는 수능 시험과 아니면 학교 바깥에서 보는 외부 표준 시험과 학교 안에서 보는 내신 성적과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 간의 균형도 이루고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뭐 보충하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서술형으로 쓰는 비교과 활동도 써서 이거를 적당하게 잘 얼버무리고 비빔밥을,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어서 가장 그 학생에게 맞는 대학을 고르고, 대학으로서도 우리 대학에 가장 맞는 학생을 고르는 그런 이제 그 균형된 삼각형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서로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대학들로서는 이 셋 중에서 어느 게 우리 대학에 가장 유리할까, 학생들로서는 이 셋 중에 어느 게 내가 가장 유리할까, 이런 거죠. 학생들로서는 내가 하나만 준비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럴까요? 근데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3월달까지는 수능을 준비하다 힘드니까 그럼 내신으로 4월달까지 가보고, 힘드니까 5월달에는 교과로, 나중에 가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세 개를 균형되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게 되지만은, 이때 그쯤 때 가서는 제도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고, 오늘날 이제 온 국민이 결정장애의 상황으로 몰려온 겁니다.
한국 대학은 세기를 찾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은 서양의 그런 대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대학들 중에서 서양의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서양의 그런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을 하는 대학입니다. 뉴턴을 만들었고 데카르트가 시작을 했고 아인슈타인을 만들어낸 수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근대에 만들어진 학문을 하는 기관이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간단히 말하면 수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논리 연역적 논술을 잘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대학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럽은 이 대학을 가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잡아야 25%인 것입니다. 대학을 가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수학과 과학 중심의 학문을 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학은 성균관이고 우리에게 대학은 과거급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학은 정답을 찾는 유일한 사서성경을 내는 그런 대학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모순이 이제 중첩돼 가지고 현재는 모든 사람이 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대학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똑같이 수학만 과학만 할 것이냐?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능시험을 60만 명이 보고 수능시험을 보는 고등학교 현직 졸업자는 40만 명이에요. 재수생이 한 20만 명 좀 되겠죠. 40만 내지 60만 학생이 다 수학과 과학을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과 과학에 3등급 맞은 아이들은 잘해야 40만 명 중에 10%인 4만 명 정도일 것입니다. 아마도 인서울 한다고 소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가려고 그러면 아마 5만 명, 10만 명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수학과 과학을 미적분을, 그러니까 우리 요즘 최근 이슈도 뭐 미적분을 수능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기하와 벡터를 수능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나머지 대학들은 차라리 다른 것 능력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요즘 모든 아이들이 한 5월 6일쯤 되면요, 연예인이 되려고 이제 강남에 있는 대중음악학원들을 찾아갑니다. K-팝 스쿨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K-팝으로 상징되는 연예인을 키워내는 대학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중음악과는 경쟁률이 300대 1이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대중음악을 가르치는 학원 과외교습비가 영어 수학 가르치는 과외교습보다 훨씬 비싸죠. 네.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수시를 뽑고 있는 지방의 대학들은, 아니면 수시를 뽑고 있는 서울의 많은 대학들은 어쩌면은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는 그런 그 생활기록비 가운데서 이 아이는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에 재능이 있어서 차라리 우리 이 아이들을 뽑아서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이게 한 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을 뽑는 것은, 한 가지 방식으로 학생들을 뽑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학 입시를 국가가 어떤 정하는 표준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정답이 없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죠? 각자 자기 정답을 찾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이제 대학 입시를 정부나 국가가 표준 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전히 수도권 대학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 밑에 이제 충청권 미만 대학들은 해마다
1학기, 2학기 때마다 학생들이 재등록을 해줄 것인가 갖고서 전전긍긍하고 1월달이면 2월달 입시철이면은 마지막까지 추가 등록을 1차, 2차, 3차, 4차 추가 등록까지 이어서 4월달, 5월달까지 등록 기간을 늘려갑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수능에 매달리고요. 분명히 여기서 인정해야 될 것은 수능시험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도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고요. 대학들은 대학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러면 우리 애를 도대체 지금 중3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수님 그럼 도대체 우리 애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수능 준비하란 말입니까? 학종 준비하란 말입니까? 내신 준비하란 말입니까? 글쎄 저도 뭐 한방 줄 수 있는 그런 쪽집게 답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이게 차라리 솔직한 대답 같습니다. 법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요? 아이가 잘하는 것을요. 아이가 말을 잘하면 말을 잘 가르칠 것이며 아이가 글을 잘 쓰면 글을 잘 가르칠 것이고 가능하면 균형되게 편식하지 말고 다 가르쳐야 되겠지만 우리는 맹자의 어머니를 욕을 할 일이 아니고 맹자의 어머님처럼 당시 시대에는 맹자 시대에는 사서삼경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는 서당으로 갔던 겁니다. 요즘은요. 요즘 같은 맹자 어머니는 서당으로 가지 않고 아마도 시장으로 갔을 것 같아요. 돈을 잘 벌고 장사를 잘하는 일이 세상을 잘 사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장사하는 법을 안 가르치고 여전히 사서삼경을 가르쳐요. 학교가 못난 거죠. 네. 그러나 장사하는 가르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MBA가 요즘 아주 인기 있는 학문 아닙니까? 공부는 진짜로 어려운 겁니다. 공부는 늘 항상 그대로 최선을 다해 했던 것이고 왕도는 없었던 것입니다. 입에서 수능이 왕도가 절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쉬워지는 시험 문제가 나에게만 쉽고 남에게는 어려워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 아이가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초 예절을 가르치고 내 이름을 쓸 줄 알고 엄마 아빠 이름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노래도 부를 줄 알고 몸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림도 그릴 줄 알고 하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중고등학교쯤 돼가면 조금씩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음악과 미술이라면 음악과 미술을 잘 가르쳐주는 학교를 찾아가서 그런 대학으로 갈 것이며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것이 갈 것 같으면은 학문하는 대학으로 보낼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데 사서삼경에 있는 그 답만 찾으려고 하면 영원한 미국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한 보름밖에, 한 열흘밖에 안 남은 8월 말 동안 정부가 제발 대학 입시를 그전처럼 움트러지고 표준적인 답을 하나 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과감하게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대학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에게 우수한 학생을 뽑도록 노력을 하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께서는 유치원 때 가르쳐준 방식대로 열심히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나에게 나의 훌륭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결정장애 갖지 말고 내 결정은 내 스스로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시 결정장애 이제 그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